쉰둘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그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솔직히 저도 미친 짓이라 생각했어요. 다 끝난 인생인 줄 알았거든요. 나지막한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20년이라는 지독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병원 소독약 냄새,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갈아대던 약봉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던 간병의 터널.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조차 잊고 살았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흔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조금 많이 늦게 도착했을 뿐, 끝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찬란한 기록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칼을 잡은 여인, 김수연이라는 이름의 인생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52살의 수연은 오늘도 습관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부모님의 약을 챙겨야 한다는 강박이 몸의 문신처럼 새겨진 탓입니다. 적막한 집안에는 서늘한 새벽 공기와 먼지만이 감돌고 그녀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서서 자신의 거친 손마디를 내려다봅니다. 한때 이 손은 파리의 차가운 새벽 시장 공기를 가르며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던 손이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칼질은 정교하기로 소문이 났었고 교수님들은 그녀의 섬세한 미각을 극찬하며 한국에서 온 작은 거인이라 불렀죠.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곤 합니다. 잘 나가던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국제전화 한 통에 그녀의 빛나던 청춘은 그날로 막을 내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애미가 내 발목을 잡아서 그 귀한 공부를 다 못 마치게 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너는 파리에 있어야 할 애인데. 침대에 누워 마른 기침을 내뱉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공부는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프랑스 요리 별거 없더라고요. 지금은 엄마 건강이 먼저지 자. 이거 봐요. 오늘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전복 사왔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전복죽 만들어 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연이 잡은 건 은빛 국자가 아니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약봉지였습니다. 쓰러진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그녀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매 시간 정해진 약을 챙겨드리고 욕창이 생길까봐 몇 시간마다 몸을 돌려눕히는 일상이 2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정식 직장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언제 병원에서 응급 전화가 올지 몰랐기에 그녀는 동네 반찬 가게나 식당 설거지 같은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은 늘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는 수연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수연 씨, 오늘도 중간에 가야 해? 지금부터가 피크 시간인데. 수연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야 할 시간이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못한 분량은 내일 제가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다 정리해 놓을게요.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프랑스에서 미래를 약속했던 연인 마르크와도 현실의 벽 앞에서 조용히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오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결국 마지막 통화에서 마르크는 아픈 진실을 전했습니다. 수연, 미안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처한 상황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이제는 나까지 숨이 막히는 기분이야.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나을 것 같아.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기다려달라는 말뿐이네. 그냥 나 잊고 너의 길을 가. 너는 꼭 훌륭한 셰프가 되어야 해. 전화기를 내려놓고 수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방 안의 부모님께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청춘이 다 가버린 어느 날 부모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비현실적일 만큼 조용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친 현실은 거대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나는 누구로 살았던 걸까? 그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는데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그녀의 사회적 위치는 전무했습니다. 52,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이미 늦어버린 나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던 어느 오후 수연은 베란다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빛바랜 환자복, 유통기한이 지난 약병들, 그리고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낡은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물건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지난 20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버지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켜 맨발로 구급차를 뒤쫓던 기억,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남몰래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이 수연의 뼈마디에 고통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아, 물 좀 다오. 목이 마르구나. 환청처럼 들려오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을 가져다 줄 부모님도 없는데 그녀의 몸은 여전히 주방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자들을 정리하던 수연의 손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작고 낡은 나무 박스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프랑스에서 돌아올 때 챙겨온 유일한 짐이었습니다. 박스를 여는 순간 맵싸한 먼지 냄새와 함께 잊고 지냈던 과거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안에는 프랑스어로 적힌 낡은 요리 노트들과 손때 묻은 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여기 있었네. 수연은 조심스럽게 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때는 날카롭게 빛나던 칼날이었지만 지금은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붉게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녹슨 칼날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던 수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칼질 한 번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20대의 수연이 그 칼날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의 수연은 참으로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연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52의 노처녀일 뿐이었습니다. 나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녀는 녹슨 칼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지나온 20년이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기에 나오는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칼날의 녹을 닦아내기라도 한 것일까요? 울음을 그친 수연의 눈에 노트 사이에서 삐져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얀 조리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 사진 뒷면에는 서툰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요리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 2004년 가을, 수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연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었던 작은 불씨 하나가 파르르 떨리며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나이는 먹었지만 심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요리에 대한 갈망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수연은 젖은 눈을 닫고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위한 죽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요리를 하기 위해 도마 앞에 섰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그녀의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며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아주 작은, 하지만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며 발견한 낡은 요리 노트는 수연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작은 불씨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2의 나이 경력이라고는 20년의 간병뿐인 여자를 반겨주는 주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어귀에 위치한 평범한 경양식 식당 들꽃 식당의 주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주방에서 일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식당 사장은 수연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줌마, 우리 식당의 주방 보조는 이미 차고 넘쳐요. 정일하고 싶으면 저기 쌓인 설거지나 할래요? 근데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냐? 하루도 못 버티고 나갈걸? 사장의 비아냥거림에도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시켜만 주세요. 설거지라면 자신 있어요. 그날부터 수연의 일과는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녀는 하루 종일 고무장갑을 벗지 못했습니다. 식당 주방은 그녀가 꿈꾸던 우아한 파리의 주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닥은 기름기로 미끄러웠고 사방에서 고성이 오갔으며 젊은 주방장들은 수연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36살 남짓되어 보이는 메인 주방장은 수연이 그릇을 조금만 늦게 닦아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정신 어디다 두고 이래요? 지금 스테이크 나갈 접시 모자라는 거 안 보여요? 설거지 하나 똑바로 못하면서 주방 일은 무슨... 수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채워 넣을게요. 그녀는 비참함을 억누르며 다시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가끔씩 주방장이 요리하는 뒷모습을 볼 때면 수연의 눈빛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스의 농도가 너무 진하다거나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이 조금 빠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이 많은 설거지 아줌마일 뿐이었으니까요. 밤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프랑스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속에 적힌 부르기뇽, 라따뚜이 같은 단어들을 손끝으로 따라 쓰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너는 요리사야. 너는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어느덧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점심 전쟁을 치르고 한숨 돌리려던 찰나 식당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외국인 단체 손님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한참을 당황해하던 그들이 직원에게 무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Excusez-moi, est-ce que ce plat contient des noix? Mon fils a une allergie grave aux arachides.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 저게 어느 나라 말이야? 손님, 뭐라고요? No, 땅콩. Can you speak English? 직원의 서툰 영어에 외국인 손님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다시 한번 물었지만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장까지 뛰어나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바빠 죽겠는데 뭔 소리야? 대충 제일 잘 나가는 거 주라고 해. 땅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손님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연이 조용히 고무장갑을 벗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앞치마를 매만지고는 손님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Se pladas prepares sans noix, mais au contento huel d'arachai. Se vas aux souhaites. Je peux demander au chef de cuisine avec de l'huile d'olive, la place. 수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아주 우아하고 품격 있는 프랑스어였습니다. 순간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당황해하던 프랑스 손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Ah, vous parlez français. Quel soulagement. Merci beaucoup, madame.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알레르기 상태와 선호하는 굽기 정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말을 하나하나 경청한 뒤 주방장에게 돌아서서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주방장님, 이 손님 아드님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아주 심하답니다. 오늘 소스에 들어가는 땅콩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써주시고 스테이크는 미디엄 레어로 부탁한다고 하네요. 주방장은 입을 벌린 채 수연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아니, 아줌마. 방금 그게 뭐야? 프랑스어예요?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손님 음식이 급하니까요. 제가 옆에서 도울까요? 주방장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자연스럽게 조리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주방장이 고기를 굽는 동안 가니쉬를 손질하고 접시를 세팅하는 법을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스테이크를 내기 전에 접시를 미리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그래야 고기의 온도가 끝까지 유지됩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수연을 무시하던 젊은 주방장들도 그녀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홀린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요리가 손님에게 전달되었고 식사를 마친 프랑스 손님은 수연을 불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특히 당신의 배려와 전문적인 설명 덕분에 파리의 어느 레스토랑보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셰프군요. 그는 자신의 명함을 한 장 건네며 수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식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장은 수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설거지나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수연은 수줍게 웃으며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장님. 예전에 잠깐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식당 안에서 수연의 위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방장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동료들은 그녀를 김 여사님 대신 수연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알았습니다. 녹슬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에 다시금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가로등 아래에서 손님이 준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파리의 유명한 레스토랑 이름과 함께 장 르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손님들이 다녀간 뒤 들꽃 식당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접시를 닦던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에는 이제 경외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식당 사장은 그날 이후 며칠을 고민하는 듯 하더니 브레이크 타임에 수연을 조용히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수연 씨, 차 한 잔 마셔요. 내가 그동안 수연 씨를 너무 몰라봤던 것 같네. 사장은 평소의 거친 말투 대신 정중하게 차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프랑스 손님들 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방장 녀석도 자극을 많이 받았는지 요즘 군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사장은 침을 한번 삼키고는 책상 위에 놓인 새 조리복 한 벌을 수연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설거지 말고 정식으로 주방 일을 맡아주면 좋겠어요. 급여도 주방 보조가 아니라 부주방장 급으로 맞춰줄게.
우리 식당 메뉴도 수연 씨가 좀 손봐주면 좋겠고. 수연은 눈앞에 하얀 조리복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입고 싶어 꿈속에서도 만져보던 옷이었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가슴이 설레기보다 덜컥 것부터 났습니다.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20년입니다. 제가 칼을 놓은 지가요. 아니, 그날 보니까 칼질이 보통이 아니던데 뭘 그래요? 몸이 다 기억하고 있더만. 몸은 기억할지 몰라도 제 마음이 따라주질 않네요. 사고라도 치면 어떡하나, 손님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 자꾸 두려움이 앞섭니다. 수연의 거절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누군가를 돌보고 수동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견뎌내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는 것이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무거웠던 것이죠. 그날 저녁 수연은 퇴근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사장이 건넨 조리복이 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연아, 내가 주제를 알아야지. 쉰둘에 무슨 주방장이야. 그냥 사고 안 치고 설거지나 하는 게 속 편해.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비웃는 듯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 있었고 그녀는 그 흐름에서 도태된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메일함을 확인하던 수연은 스팸 메일함에 꽂힌 낯선 영문 메일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이는 며칠 전 명함을 주고 갔던 프랑스 손님 장 르노였습니다. 메일을 읽어 내려가는 수연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수연 씨, 한국에서의 식사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당신의 눈빛에서 요리에 대한 깊은 철학과 그리움을 읽었습니다. 나는 파리 마을의 지구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이나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따뜻한 배려를 우리 요리에 담아주었으면 합니다. 파리로 오지 않겠습니까? 수연은 컴퓨터 화면을 끄고 어두운 방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기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인가? 파리. 그곳은 그녀의 가장 빛나던 꿈이 시작된 곳이자 가장 처참하게 꺾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파리라니. 말이 안 되잖아. 영어도 다 까먹고 프랑스어도 겨우 몇 마디 하는 수준인데 그녀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눌려 있던 열망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접시를 닦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설거지통에 코를 박고 고무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뜨거운 물의 감각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장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메일 온 거 없어요? 그 장 르노라는 사람 파리에서 엄청 유명한 셰프라던데. 주방 식구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수연 씨 대박이야. 파리에서 러브콜을 받다니. 나 같으면 당장 비행기 티켓 끊었을 텐데. 근데 솔직히 걱정되긴 하겠다. 나이도 좀 있고 거기 가면 고생이 장난 아닐 텐데. 차라리 우리 식당에서 편하게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 그 모든 목소리는 수연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두 자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파리의 주방에서 요리를 하려는데 손이 약봉지로 변해버려 칼을 잡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음소리가 주방 가득 울려 퍼지고 수연은 울면서 그들을 향해 달려가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평생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다가 끝날 팔자인가 봐. 수연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경력이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장 르노에게 거절의 답장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친애하는 장 르노 씨,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파리에 갈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늙었고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저보다 젊고 유능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타이핑을 마친 수연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녀의 인생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불꽃은 영영 꺼져버릴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대로 안온한 설거지통 뒤에 숨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뚫고 다시 한번 칼자루를 쥘 것인가.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수연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장 르노에게 보낼 거절의 메일을 작성하던 수연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마치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방 안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정막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듣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억눌러왔던 기대 때문일까요? 수연은 결국 노트북을 덮어버리고 무작정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그녀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낮에 일하던 들꽃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 꺼진 식당의 유리창 너머로 주방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낮 동안 씨름하던 설거지통과 젊은 주방장이 주인처럼 군림하던 화구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 속에 있던 식당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청소 담당인 그녀에게 사장이 맡겼던 비상 열쇠였습니다. 홀린 듯 문을 열고 들어간 주방은 낮의 소란스러움은 간데없고 오직 차가운 금속의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연은 조명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주방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 세제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열정이 타다 남은 듯한 매캐한 냄새. 그녀는 가방에서 낮의 사장이 건네주었던 하얀 조리복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그 옷을 입는 순간 수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조리복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조리대 앞에 서서 낮에 정리해두었던 자신의 낡은 나무 박스를 열었습니다. 녹슨 칼 세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무섭니까? 무섭겠지. 근데 이대로 평생 도망만 치다가 죽을 거야? 내 인생에 미안하지도 않아? 스스로에게 묻는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숫돌을 꺼내 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갈아내듯 천천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슥슥 적막한 주방에 울려 퍼지는 칼 가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칼날의 녹이 벗겨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한서린 기억들도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병원 침대 옆을 지키던 고독한 밤들, 죄송하다는 말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이던 수모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숫돌 위에 쇳가루와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날카롭게 날이 선 칼을 들고 수연은 도마 앞에 섰습니다. 냉장고에서 양파 하나를 꺼내 올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할 수 있어, 김수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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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처음엔 조심스럽고 느릿하던 칼질이 점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릿해졌지만 신기하게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잊었을지 몰라도 20년 전 파리의 주방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던 그 감각은 세포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도마를 때리는 칼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양파는 마치 기계로 썬 듯 일정한 두께로 썰려 나갔고 수연의 눈빛은 설거지하던 아줌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 나선 전사의 눈빛이었고 자신의 세계를 되찾으려는 창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켰습니다. 화구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불꽃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팬에 버터를 두르고 썰어놓은 양파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버터가 녹으며 내는 고소한 향기가 주방에 퍼지자 수연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내가 사랑했던 건 바로 이 냄새였어. 나지막한 혼잣말에는 2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모님을 위해 끓였던 무색무취의 죽과는 다른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진하고 뜨거운 수프를 끓여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수연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소스를 졸이고 간을 맞추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오래된 연인을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갑고 애틋했습니다. 새벽 4시 마침내 수연의 앞에 작은 수프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푼을 들어 한 입 머금었습니다. 진한 양파의 풍미와 달콤함, 그리고 끝에 남는 알싸한 후추의 향. 그것은 20년 전 파리에서 그녀가 가장 처음 배웠던 그리고 가장 자신 있었던 어니언 수프의 맛이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수연은 수프 그릇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요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확신, 아니, 자기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쉰둘이라는 나이에 갇힌 노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인내와 정성을 요리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요리사였습니다. 주방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주방 안으로 스며들 때 수연은 조리복을 단정히 갈아입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덮어두었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거절의 메시지로 가득했던 화면을 모두 지워버리고 그녀는 단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친애하는 장 르노 씨, 제안을 수락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뵙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수연의 손가락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당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길가에 핀 꽃들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처량해 보이던 그 꽃들이 오늘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보자, 수연아. 쉰둘이면 어때?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인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당당했습니다.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이 비로소 세상을 향해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리의 말의 지구, 고즈넉한 돌길 사이에 자리 잡은 장 르노의 레스토랑 주방은 매일 아침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쉰둘의 수연은 그곳에서 다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헤이 킴, 양파 써는 속도가 그게 뭐야? 여기는 한국 동네 식당이 아니라고. 30살도 안 된 새파란 프랑스 요리사들이 그녀의 등 뒤에서 날선 조롱을 내뱉을 때마다 수연은 말없이 칼자루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비아냥에 대꾸하는 대신 새벽 4시에 주방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불을 켰습니다. 20년 동안 부모님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길러진 인내심은 파리의 거친 주방에서도
그녀를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무서운 것은 실력이고 실력보다 깊은 것은 정성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는 메뉴판에도 없는 위로가 되는 맛을 주문했습니다. 주방의 젊은 요리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당황해할 때 장르노는 조용히 수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요리는 프랑스식 수프에 한국적인 정성을 더한 그녀만의 독창적인 레시피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아픈 어머니의 이마를 짚던 그때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나가고 주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노신사가 주방으로 직접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 요리를 만든 셰프가 누구입니까? 노신사의 낮은 목소리에 주방 안의 모든 요리사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입맛에 맞으셨는지요? 노신사는 수연의 거친 손과 조리복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C'est un plat très chaleureux. 이 요리는 이상하게 따뜻하군요.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느껴집니다. 레시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맛이 담겨 있어요. 그의 찬사에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세월들이, 그 고통스러웠던 20년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요리가 따뜻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20년 동안 끓여냈던 그 간절함이 요리에 고스란히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르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연, 내가 말했지? 당신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요리사라고. 그날 이후 주방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연을 무시하던 젊은 요리사들은 이제 그녀에게 재료 손질의 노하우를 묻기 시작했고, 그녀의 주방은 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묶여있는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요리사였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김수연이었습니다. 어느덧 파리에도 가을이 찾아오고 수연은 에펠탑이 보이는 강가에 앉아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쉰둘에 다시 시작한 삶이 이렇게 찬란할 줄은 몰랐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은 가장 완벽한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편지 위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은 20년 전 파리에서 꾸었던 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김수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늦은 게 아니라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우리가 보낸 고통의 시간, 인내의 세월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차곡차곡 쌓여 당신만의 깊은 맛을 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주저하고 계시나요? 김수연 씨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두었던 녹슨 칼을 다시 한번 꺼내 갈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두 번째 막은 당신이 결심하는 그 순간,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한 용기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